그 집 며느리가 미쳤지. 저딴 쓰레기 땅을 왜 산대? 어째서 이런 곳에? 마님, 이것 좀 보셔요. 논바닥에서 보물이 쏟아져요. 신봤다. 이제 시작이다. 버려진 수록론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신분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진심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담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데워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김제 땅. 이곳은 논이 많아 벼농사가 주를 이루는 넓은 평야지대였습니다. 채유는 벼슬을 지내다 은퇴한 양반가에 외동딸로 예의범절과 글공부를 철저히 익혀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한 처자였지요. 친정아버지와 오랜 친분이 있던 인연으로 채유는 쌀만석을 거두는 고을 제일가는 부잣집 박첨지댁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채유는 시어머니께 곡간 열쇠를 물려받았습니다. 제사철이면 정갈한 음식으로 친지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장터에 나가서도 물건값을 깎는 법이 없었지요. 특히 푸죽간에서 고기를 사올 때면 채유는 손수 나서서 백정과 눈을 마주치고 정중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푸죽간 뒤안에서 장작을 패던 젊은 사내는 채윤의 눈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더랍니다. 6월 떼약볕이 살을 익힐 듯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채윤은 몸종 은실을 데리고 벼농사 상태를 살피러 너른 들판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마님, 오늘따라 해가 아주 그냥 사람 잡으려고 그러네요. 지우산 하나로 겨우 볕을 가린 두 사람이 들판 한복판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논둑 끝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님, 저기 사람이 죽어 있어요. 은실이 지우산을 내던지고 냅다 뛰었고 채윤도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그 뒤를 따랐지요. 다가가 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흙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는 신락 같았지요. 은실아, 흔들지 말고 부채질부터 해드려라. 그러나 이 들판에는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저 농수로에 노인장을 눕히자. 물이 흐르니 체온이 내려갈 것이다. 예? 사람을 도랑에다 눕히자고요? 은실은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채윤의 다급한 눈빛에 결국 노인의 다리를 함께 부축했습니다. 두 여인은 온 힘을 다해 노인을 얕은 농수로에 뉘었습니다. 은실아, 집에 뛰어가 소금 한 줌만 가져오너라. 어서. 은실이 치마를 걷어붙이고 마을 쪽으로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은실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지요. 마님, 저 오다가 넘어져서 소금 반은 흘렸어요. 이거라도 얼른 쓰셔요. 채유는 웃음이 날 뻔한 것을 겨우 참고 남은 소금을 물에 개어 노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반 시즌쯤 지나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아씨마님, 감사합니다. 어쩌다 여기에 쓰러지셨어요? 채윤이 되물었으나 노인은 대답 대신 가만히 웃을 뿐이었지요. 마님, 오늘 구해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너른 들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니 벼농사가 아주 잘 되었더군요. 벼농사는 기름진 흙과 맑은 물이 있는 땅에서 잘 자라는 법이지요. 채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지요. 또한 벼를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놈들이 논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이 놈들이 때로는 큰 보물이 되기도 한답니다. 채윤은 고개를 갸웃했으나 노인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은실아, 마른 옷 한 벌 가져오너라. 은실이 옷을 가지러 뛰어가는 사이 노인은 천천히 몸을 추스르며 일어섰습니다. 또 뵙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노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관아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채유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더랍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박서방의 외출이 부쩍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무슨 일이냐 물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지요. 노름꾼들의 꿰매 빠진 박서방은 집안의 돈을 야금야금 빼내갔습니다. 이를 눈치챈 채윤이 말리려 하자 시부모께 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풍류를 즐기느라 지인들과 만남이 잦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시어머니 또한 채윤을 믿고 살림을 맡긴 터라 집안일에 무심했지요. 결국 만석지기 논밭은 노름으로 하나둘 사라지고 남은 것은 빚과 빚쟁이들 뿐이었습니다. 하인들과 일꾼들도 모두 떠나고 몸종 은실만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박서방은 만취한 채 귀가하다 논둑길 둔뻥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끝내 그 밤을 넘기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시부모는 몸져 눕는 일이 잦아졌고 집안은 어떻게든 살림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것이 집안을 지키지 못한 벌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일까? 새벽닭이 3번 울고 나서야 채윤은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인지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그 노인장이 하신 말씀,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벼를 잘 자라게 도와주는 놈들이 큰 보물이 되기도 한다던 그 말이 어쩐지 가슴 한복판에 얹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장독대 뚜껑 하나가 바람에 달그락거렸지요. 아침상을 물리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기어이 받아가야겠소. 논문서를 내놓으시오.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2번 하고 방문을 걸어 잠갔고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은실이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와 채윤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지요. 마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라오. 닷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빚쟁이는 코웃음을 치면서도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웃음이 못내 마음에 걸렸더랍니다. 그날 밤 채윤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낡은 반지꼬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깊숙한 곳에는 시집올 때 가져온 옷가락지 하나가 숨겨져 있었지요. 남편이 노름비제에 손을 대기 전 몰래 감춰둔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이것마저 팔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그러나 손끝은 이미 옷가락지를 옷고름 안쪽에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못할 결심이 선 눈빛이었지요. 다음 날 채윤은 은실을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흉흉한 소문 대신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김노인네 그 수렁놈 말이여 아직도 안 팔렸다는데 아드님 약값 대느라 헐값에 내놨다는데 농사도 못 짓는 땅을 누가 사겠어. 채윤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그 땅. 노인이 남긴 그 말이 귓속에서 크게 울렸지요. 채윤은 이튿날 옷가락지를 팔아 엽전 5냥을 마련해 김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씨, 그 땅은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요. 진짜 사시겠습니까? 네. 그 땅 그대로 사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이내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마님, 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마님의 마음속에 뭔가 있는 것 같구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윤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더랍니다. 사흘도 지나지 않아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수렁눈을 샀다며? 미쳤구먼. 결국 이 소식은 시부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실성을 했구나. 그 돈이면 우리 입에 밥이라도 들어갔을 것을. 믿어주세요, 어머님.
반드시 이 논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채유는 남몰래 은비녀를 팔아 시부모의 끼니를 챙겼더랍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수렁논 2개 나와 앉는 것이 채윤의 새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동네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겠다며 논둑을 뛰어다녔습니다. 한 녀석이 두 손으로 개구리를 덮쳤으나 개구리는 폴짝 뛰어 달아나고 손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파닥거리며 잡혔지요. 미꾸라지, 맞다. 바로 저것이었구나. 이튿날 채유는 동네 꼬맹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호박엿이요. 그러면 논 주변에서 미꾸라지 10마리씩만 잡아오너라. 호박 엿줄게. 채유는 아이들이 진짜 잡아오는지를 보려 10마리만 잡아오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0마리씩을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호박엿을 나눠주었습니다. 다음날 소문을 들은 아이들이 제 발로 미꾸라지를 잡아오겠다 했습니다. 30마리, 100마리로 늘어나더니 아이들이 잡아온 미꾸라지가 어느새 1000마리를 헤아렸습니다. 모두 수렁논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채유는 새벽에 부딪혔지요. 이 많은 것들을 대체 무엇을 먹여 키운단 말인가? 마님, 푸죽간에서 나오는 부스러기가 짐승 먹이로 그만이라던디요. 살이 토실토실 올라 값도 많이 쳐준대요. 채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을 푸죽간 주인이 백정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사람이 사람을 쳐나다 손가락질할 자격이 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채윤은 은실을 데리고 푸죽간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지요. 안쪽에서 나온 이는 춘삼이라는 중년 사내였습니다. 박첨지댁 마님이 어쩐 일로 이런 곳까지 납시었습니까? 부탁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짐승 손질 후 남는 부산물을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님, 저희 같은 것들 부산물을 받아가면 소문이 고약할 텐데요. 그리고 그 부산물도 저희가 다 돈 주고 파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소문이 무섭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뒤뜰에서 나온 이는 춘삼의 아들 덕배였습니다. 우람한 체격에 구릿빛 얼굴, 손에는 도끼자루가 쥐어져 있었지요. 덕배는 말없이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쩜 저리도 일 잘하게 생기고 잘생겼담. 은실의 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더랍니다. 사흘 뒤 춘삼과 덕배는 부산물 한 지게를 지고 몸소 수렁논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걸음이었지요. 생각해보니 마님 혼자서는 감당 못할 일이더군요. 저희가 좀 거들겠습니다. 덕배는 지게를 내려놓기 무섭게 대나무를 엮어 방벽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진지 채유는 연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배 총각은 뭐 저런 것도 다 할 줄 안다요? 참말로 재주도 좋으시네. 덕배의 귓불이 슬며시 붉어졌습니다. 방벽이 다 세워지자 춘삼과 덕배는 지게에 진 부산물을 논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미꾸라지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일제히 달려들어 파닥거리고 뛰어올랐습니다. 장관이었지요. 여기저기 골고루 뿌려주었습니다. 채윤과 은실은 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님, 이대로만 가면 가을엔 목함이 넘쳐나겠습니다요. 그러나 이 화기애애한 풍경을 저 멀리 논둑 끝에서 지켜보는 눈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갓을 눌러쓴 사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없이 발길을 돌렸더랍니다. 그날 밤 고을관아 근처 기와집에서는 등잔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지요. 가을 초입 채유는 수확에 앞서 미꾸라지가 얼마나 자랐는지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실아, 뜰채로 한번 걷어 올려 보아라.
은실이 버선을 훌렁 벗어 던지고 논뚝 가장자리에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미끌미끌한 것이 발가락 사이로 지나가요. 은실이 뜰채를 힘껏 훑어 올리자 토실토실한 미꾸라지 서너 마리가 몸을 퍼덕이며 딸려 올라왔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흘렀지요. 은실아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수확해도 되겠다. 채윤과 춘삼, 덕배는 첫 수확을 앞두고 나란히 논뚝에 섰습니다. 그러나 미꾸라지를 논에서 건져 올려야 하는데 한 번 빠지면 목숨이 위태로운 수렁논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지요. 댁에서 며칠만 기다리슈. 이틀 뒤 아침 춘삼과 덕배가 지게에 무언가를 지고 나타났습니다. 넓은 나무를 깎아 만든 널배 2개였지요. 이런 것까지 정말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기 먹은 놈들 얼마나 잘 컸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식경이라면 목이 마려울 테니 닭배기 한 사발만 준비해 주십시오. 춘삼의 너스레에 채윤도 모처럼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은실이 막걸리와 전을 이고 오는 사이 두 부자는 널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수확에 나섰지요. 크고 튼실한 미꾸라지들이 뜰채에 올라올 때마다 광주리가 금세 차올랐습니다. 부자가 널배에서 내렸을 땐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지요. 얼핏 덕배와 채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었어도 그 눈빛만은 청명했지요. 채윤이 슬쩍 눈길을 피했습니다. 이때 소달구지가 도착했습니다. 목함 10개를 싣고 온 것이었습니다. 새참을 먹을 때 춘삼과 덕배가 천 것이라 함께 먹을 수 없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채윤이 정색했습니다. 은실과 저는 저쪽에 가 있을 테니 편히 드십시오. 세 사람은 웃음 지으며 새참을 나눠 먹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채윤의 마음속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고 은실은 덕배를 향한 그윽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더랍니다. 수확이 끝나고 목통열개가 가득 찼습니다. 춘삼은 이걸 다 팔면 좋기 300냥은 받을 것이라 했지요. 채윤이 입을 다물지 못하자 춘삼이 씩 웃었습니다. 마님, 이 많은 걸 어찌 팔 생각이셨습니까? 은실이와 장에 나가서 허허 마님, 생물이라 2, 3일 안에 못 팔면 다 죽습니다요. 5일마다 열리는 장인데 어쩌시려고요? 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죽간에서 팔겠습니다요.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니 추어탕 효능을 설명하면 금방 팔릴 겁니다. 채윤은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수렁논에 미꾸라지만 넣었을 뿐 나머지는 이 부자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었지요. 며칠 뒤 장터에서 채윤은 춘삼이 써붙인 글귀를 보았습니다. 여름 보양식 추어탕용 미꾸라지 사시면 소금 한 주먹과 솔 한 주먹 드림.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물어보며 미꾸라지를 사갔지요. 마님, 판매 수익이 287냥입니다요. 저희 몫으로 널배, 광주리, 목함, 소달구지, 품삭, 우리 부자의 하루 품삭, 도합 150냥은 주셔야 하는구만요. 그리하시지요. 대신 그 돈은 잘 보관하고 계십시오. 며칠 후 논의를 마친 네 사람이 수렁 논둑에 나란히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덕배와 은실은 먼저 연장을 정리하러 자리를 떴고 채윤과 춘삼만이 남았지요. 춘삼님, 무슨 근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노을빛이 춘삼의 주름진 얼굴 위로 붉게 내려앉고 있었더랍니다. 마님, 사실 저희 부자가 이 고을까지 흘러온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요. 본디 벌교에서 꼬막 잡아 팔던 어부였는데 돈의 눈이 먼 고을 수령이 채집권을 빼앗고 가짜 천민 문서를 만들어 이 고을 저 고을로 팔아넘겼습니다. 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심을 나는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구나. 벼가 바람도 없는데 홀로 흔들렸습니다. 좋은 소문이 있으면 나쁜 기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고을 향촌 유지 이진사의 귀에도
그 소문이 흘러들었지요. 나으리 그 백정 부자가 미꾸라지 장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합니다. 게다가 예전에 밀도살로 뒷돈을 챙긴 일도 있다 들었습니다요. 그거 참 쓸모 있는 죄로구나. 이튿날 새벽 이진사가 몸소 푸주간을 찾았습니다. 가축 밀도살 사건을 관아에 고하면 자네 보자 평생옥에서 썩을 것이다. 닷새를 주마. 수록론을 내놓으면 없던 일로 해주지. 춘삼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자루가 스르르 풀려 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날 오후 넋이 나간 얼굴로 찾아온 춘삼에게서 채우는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춘삼님 탓이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이진사입니다. 채우는 논둑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물빛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갈대숲을 훑고 지나가며 서거기는 소리를 냈더랍니다. 닷새째 되던 날 채우는 논문서를 들고 이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논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대신 춘삼님 부자를 더는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야 물론이지. 내 어찌 은인들을 괴롭히겠느냐. 이진사의 웃음속에는 이미 다른 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서를 넘긴 뒤 춘삼과 덕배는 이진사의 종처럼 부려지기 시작했지요. 미꾸라지를 잡아 올리고도 그 몫의 일할도 손에 쥐지 못했더랍니다. 아이고 참으로 얄궂은 운명 아니겠습니까? 성실히 일군 결실을 탐욕스러운 자가 하루아침에 가로채고 마는 것이니 말입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라 힘없는 일을 올가매던 오래된 신분제의 그늘이었던 것이지요. 논문서를 빼앗긴 지 열흘. 채우는 시댁 부엌에서 아궁이 불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삼님과 덕배가 저리 고생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마님, 저작거리에 웬 행렬이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요. 대문 앞에 이른 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작년 뙤약볕 아래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었지요. 그날 나를 구해준 낭자를 이제야 다시 찾아왔소. 나는 도제찰사요. 그는 임금의 명으로 민심을 살피다 도적대를 만나보찜을 빼앗기고 며칠을 굶어 쓰러졌던 것이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고을 벼농사 상황과 채윤의 형편을 눈여겨보아왔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진사라는 자가 그 논을 빼앗고 춘삼 부자를 종처럼 부린다는 것도 알고 있소. 이틀 뒤 채윤은 은실과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이진사와 춘삼, 덕배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사또는 대감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내 벌교까지 사람을 보내 이 부자의 근본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본디 뻘밭에서 꼬막을 잡던 양민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벌교 수령의 이간질로 가짜 천민 문서에 묶여 이 고을 저 고을로 팔려다녔다. 춘삼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덕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흙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미꾸라지도 제 논에서는 다 같은 목숨입니다. 천것이라 불리는 이들도 날이 깨서 다스리는 백성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도제찰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진사 내가 말한 그 밀도살도 내가 사또에게 뇌물로 바치어 내 신복을 시켜 행한 일이 아니더냐. 사또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죄가 결코 작지 않다. 내 사또는 따로 불러 죄를 물을 것이다. 내가 빼앗은 논문서는 오늘로 채윤에게 돌려주고 저 부자에게 일을 시키고 주지 않은 밀린 품삯은 곱절로 갚아라. 그리고 여기 춘삼과 그 아들 덕배는 오늘부로 원래의 신분인 양민으로 되돌린다. 춘삼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덕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눈물을 훔치고 있었더랍니다. 채윤과 은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실이 울면서도 채윤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이제 덕배 총각이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겠지요? 흑흑흑. 채윤은 그 소리에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판결이 있고 사흘 뒤 빼앗겼던 논문서와 밀린 품삯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덕배야, 이제 우리도 정말 양민이 된 게냐? 예, 아버지. 이제 아무도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채윤마님이 도제철사를 살려내시어 우리가 이런 빛을 보게 되는구나. 부자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난 세월과는 전혀 다른 빛깔의 눈물이었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 채윤은 춘삼에게 추어탕집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춘삼은 좋은 생각이라며 손질은 자신이 맡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추어탕을 끓이려면 지금 채윤의 실력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채윤과 은실은 주변 마을까지 손맛 좋은 안악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덕배와 춘삼은 부뚜막을 쌓고 큰 솥 3개를 걸었지요. 식당이 문을 열던 날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농사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미꾸라지 수렁논 주인집 식당이라며 그 논 다시 찾느라 고생 많았다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추어탕 한 그릇에 손님들의 낯빛이 환해지고 여기저기서 한 그릇 덜을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값을 받지 않는 채윤의 모습에 춘삼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님, 오늘 개업날인데 정말 받지 않으실 겁니까? 서로 어려울 때 조금씩 나누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춘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속에는 오래도록 쌓인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더랍니다. 며칠 뒤 식당 마당에 조촐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씨, 우리 덕배하고 은실이 저것들 말입니다. 마음을 합쳐도 되겠습니까? 채윤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은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님, 이제 덕배 총각이 저 같은 건 쳐다도 안 보겠지요? 크크크. 채윤이 그전 은실이 했던 말을 흉내내자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덕배와 은실이 나란히 서서 수줍게 맞절을 올렸고 마당에 걸린 초롱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발갛게 비추고 있었더랍니다. 이듬해 가을 수렁논에는 그 어느 때보다 튼실한 미꾸라지들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채윤이 문득 손뼉을 쳤습니다. 춘삼님, 친정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에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놓으면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치며 살도 찌고 번식도 빨라진다는 이야기였지요. 아니 마님, 천적을 넣으면 다 잡아먹히는 게 아닙니까? 수십 마리 중 겨우 몇 마리만 먹힐 뿐입니다. 살아남으려는 미물들의 필사적인 생명력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의 수확은 목함 25개가 가득 차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마님 말씀대로 매기놈들 덕에 미꾸라지들이 아주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요. 넷이서 장사를 하던 어느 날 삿갓을 쓴 노인 하나가 불쑥 들어와 추어탕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은실이 얼른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인이 삿갓을 벗으니 도제찰사였습니다. 은실이 도제찰사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마님을 외쳤습니다. 모두 달려가 제찰사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간 잘들 지냈는가? 내 다른 곳 암행을 나가다가 인근 고을에서 자네가 추어탕 장사를 시작했다 하여 염치불구 맛 한번 보려 찾아왔다네. 잘 오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맛있는 추어탕을 대령하겠나이다. 은실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도제찰사는 지금까지 두 사람의 해안과 찰떡궁합으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왔다.
칭찬하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은실이 추어탕을 들고 왔습니다. 맛있는 추어탕 대령이옵니다. 은실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대감이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맛이 제대로 됐구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모두들 눈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그릇을 비워낸 대감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채윤 낭자 미안하지만 한 그릇 더 부탁해도 되겠소? 은실이 선수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되고 말고요. 100그릇이라도 드려야지요. 모두들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채윤은 추어탕 2그릇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밥상을 물린 시아버지가 오래도록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지요. 아가, 내 나이 이제 25이다. 자식도 없이 이 늙은이들만 바라보고 살기엔 아까운 세월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금으로도 족합니다. 이심이의 마지막 부탁이다. 춘삼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내 일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지 않았느냐. 나이 차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부디 둘이 합치거라. 채윤은 그 밤 대답 대신 오래도록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식당에 나온 덕배와 은실은 어색한 표정의 두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따 참말로 뭔 일인지 말 좀 해보쇼. 두 분 싸웠소? 두 사람 다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춘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실아, 이제 마님 말고 어머님이라 불러드려라. 예? 어머님이면 참말이여라. 은실의 계산은 이제야 끝났습니다. 아이고 마님, 아니 어머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구만요.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조촐한 혼인식을 치른 두 사람은 살림을 합쳤으나 시부모가 있는 댁에는 매일 방문하여 청소와 끼니를 챙기고 안위를 살폈습니다. 식당 밥상 20개가 매일같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채윤과 춘삼, 덕배와 은실, 이 네 사람이 지어낸 것은 비단 추어탕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정과 서로를 살리는 마음이 그 국물 속에 깊이 우러나 있었더랍니다. 참 얄궂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수록눈 하나가 몰락한 지방과 억울한 부자, 그리고 낯선 인연들까지 모두 살려냈으니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눈밭보다 값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도 정성을 쏟으면 값진 결실이 되는 법이고, 사람을 신분으로 가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는 이치이지요.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자는 결국 그 죗값을 치르게 마련이고, 사람과 사람이 신분을 넘어 서로를 살피고 나누는 그 정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가 남기고자 한 참된 값어치였을 것입니다. 오늘 네 사람의 가슴 뭉클한 성공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도 더 찰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그네 아담이었습니다.